오늘은 유럽에서 오래된 도시 중 한 곳으로 바다처럼 보이는 커다란 드넓은 떼주강을 낀 아름다운 천혜의 항구 도시 리스보아, 이곳에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리스본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1755년 리스본 대지진? 아니면 제레미 아이언스 주연의 리스본행 야간열차가 떠오르시나요? 물론 영화 좋아합니다만 오늘은 이런 표현이 어떨까 옮겨봅니다. 땅과 바다, 불이 한꺼번에 달려들은 리스본 최후의 날.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리스보아 이곳은 포르투갈의 최대의 도시면서 또한 최고의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는 현재 3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 정도 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원전 205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가 714년 이슬람 지배를 받게 되었고 최후 포르투갈 왕 알폰소 1세에 의해 1147년 점령됩니다. 1255년 코임브라에서 수도를 이곳으로 천도한 뒤 현재까지 최고의 도시로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유럽 최고의 상공업 도시가 되었지만 그 어마어마했던 최후의 날로 불리는 리스본의 종말 대지진으로 일어난 피해와 화재와 해일로 현재 시가지의 3분의 2, 85%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당대 사람들은 리스본 대지진에 대해서 땅과 바다, 불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리스본을 돌이킬 수 없는 폐허로 만들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세계를 제패하고 위세가 등등한 시기를 보내고 엄청난 식민지와 또한 식민지에서 데려온 노예들을 팔아 부를 누리던 그 제국주의의 시기를 지내고 그 부로 휘황찬란했던 도시가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 지진은 아이러니하게도 1755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작가 에바 마치 테펀의 소설에서는 이 리스본 지진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리스본은 수호성인 성 빈첸시오에게 봉헌된 성당에 축일을 맞아 성당 안에 신자들이 가득했고 심지어 성당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계단과 바깥 광장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미사를 참여하게 됩니다. 성가대에 감미로운 성가가 울려 퍼지고 신부님의 말씀과 기도로 축일의 미사가 봉헌이 됩니다. 축사가 끝나기도 전 리스본에 가득한 수많은 종탑들이 진동을 하며 울려대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크게 흔들렸고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 머리 위로 교회 첨탑들과 건물들이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경건한 분위기였던 축일의 도시가 일순간 비명과 신음과 울부짖음으로 가득 찬 끔찍한 아비규환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차례의 여진이 차례로 리스본을 강타하면서 나머지 건물들을 모두 무너뜨렸고 세 번째 여진이 도시에 닥쳐왔을 때는 이미 무너질 건물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며 사람 시체와 뒤섞여 하나의 지옥인 듯한 모습이 되었죠. 미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촛대들은 도시를 집어삼키는 화마로 바뀌어 대화재로 무너진 도시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건물이 무너지던 지진에 건물이 없는 곳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살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부둣가와 강가와 물가로 몰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 멀리 무언가가 보이던 찰나, 그것은 수평선에서부터 몰려오는 해일이었던 것입니다. 지진 발생 약 40분 후 해저가 드러날 정도로 물이 빠진 뒤 다시 거대한 해일이 밀려와 도시까지 모두 삼켜버리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지진과 화재로부터 간신히 살았던 생존자들은 이 쓰나미로 인해 전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해일이 덮치지 않은 곳에는 지진으로 일어난 화재가 5일 밤낮으로 타올랐고 리스본은 거의 모든 곳을 완전한 잿더미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 이 지진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 정말 리스본의 종말이라고 불릴 만한 거대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비가 내린 뒤 땅이 굳어진다고 하죠. 역사상 최악의 재난을 겪은 이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가 지진 대비와 재난 관리 하에 다시금 찬란히 빛나는 도시로 재건이 됩니다.
또다시 올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4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고, 또한 가이올라라는 신공법으로 흔들리는 집안 위에서도 유연하게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축 공법을 개발하게 되고, 계획 도시를 재건하게 되며 찬란한 역사를 묻고 다시 새로운 리스본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리스본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던 구시가지와 20세기 초중반에 건설된 신시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구시가지의 중심은 폐허가 되었던 리스본 대지진에서도 건재했던 바이샤 지구입니다. 바이샤 지구 양 끝에 위치한 호시우 광장, 그리고 왕궁 앞 정원이라고 불리던 강가의 코르메시우 광장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름처럼 1755년 지진이 일어나 무너지기 전까지 약 250년간 포르투갈 왕실의 왕궁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대지진 이후 왕이 밀실 공포증이 심해져 궁전은 그 자리에 재건되지 못하고 상업 용도의 광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곳에 위치한 아치형의 큰 개선문은 대지진을 극복하고 도시를 재건해낸 것을 기념해서 아우구스타 개선문이 세워졌으며, 이 개선문은 코르메시오 광장과 호시오 광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샤 지구를 중심으로 동쪽이 알파마와 그라사가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는 바이오 알토와 시아두가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 언덕 꼭대기에는 이슬람 지배 시부터 군사 요충지로 사용하던 상 조르지오 성이 있는데, 중세 리스본의 심장으로서 포르투갈 왕국이 레콘키스타를 통해서 리스본을 재정복한 후에도 도시 방어로 중요한 곳이었고, 수도가 천도된 후 리스본 왕이 거주하던 곳으로 이곳에서 보면 리스본이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정말 요새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쪽 시아두는 젊은이들의 도시입니다. 쇼핑할 수 있는 거리를 비롯해 유럽에서는 가장 오래된 서점, 유명한 젤라또 가게 등이 있고, 바이오 알토 지역에는 클럽이나 바 등이 위치한 정말 핫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리스본도 계속 인구가 늘어가면서 도시가 확장되었는데요. 외곽에 만들어진 신도시 벨렘 지구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제로니무스 수도원, 그리고 리스본 항구의 배를 감시하던 벨렘탑, 그리고 포르투갈을 찬란하게 빛냈던 항해 왕자 엘리크 4,500주년을 기념해 만든 신대륙 발견 기념탑 등 볼거리가 많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경계 부근에는 리스본 대지진 이후 복구 작업을 담당했던 뽐빨 후작을 기념하는 로터리가 나오는데요. 이 뒤로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에드워드 7세 공원이 나옵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의 포르투갈 방문을 기념해 지은 공원인데요. 리스본 시내에서 가장 큰 공원이고, 이 공원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리스본 시내와 떼주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할지 생각을 하다가 개별 여행을 기점으로 코스를 잡아봤어요. 일단 가장 필요한 그것은 무엇? 바로 리스보아 카드입니다. 개인 여행을 하려면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하철, 버스, 트램, 케이블 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대부분의 관광지 입장료를 포함을 했거나 혹은 할인받을 수 있는 이 카드는 실로 필요한 존재의 카드님입니다. 이 카드는 인터넷으로 미리 구매가 가능한데, 현지에 도착해서 실물로 교환한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코르메시오 광장 인포메이션 센터 혹은 공항 안에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실물로 교환 혹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리스본에서는 한 칸짜리 트램이 유명한데요. 알파마 구시가지의 좁고 또한 구불구불한 경사가 심한 골목을 누비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곳의 안성맞춤으로 필요하면서도 예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전기로 가는 트램은 매연과 소음이 없는 데다 도시의 운치를 더해주고, 또한 느릿느릿 가는 트램은 각박한 도시 삶의 여유를 주는 것 같아서 빠르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리스본의 낭만 가득한 트램이 더욱 환호받는 이유이겠죠. 그럼 가장 유명한 벨렘 지구부터 돌아볼 건데요. 벨렘 지구에는 포르투갈의 찬란했던 대항해 시대의 영광이 가득 묻어있는 곳인데요. 바로 이 대항해 시절 포르투갈의 탐험가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고딕 건축을 새롭게 해석한 포르투갈 특유의 마뉴엘 양식으로 지어진 거대하고 화려한 제로니무스 수도원입니다.
벨랭 한가운데 위치한 수원인데요. 이곳 입구에 위치한 성모 마리아 성당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당은 25m의 높은 천장을 받치고 있는 대항해 시대의 작품으로 장식한 기둥을 웅장하게 세워두었습니다. 이곳에는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영웅들이 묻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누엘 왕과 그의 후손들이 잠들어 있는 영묘이기도 한데 왕실 묘지를 코끼리 2마리가 바치고 있어 많은 곳을 식민지로 삼았던 제국시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구 양 옆에 2개의 관이 놓여져 있는데 왼쪽은 바스코다가마, 오른쪽은 까몽이스라는 작가이자 시인의 관입니다. 바스코다가마는 인도를 최초로 발견한 포르투갈의 불을 가져다 주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포르투갈 개요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1497년 바스코다가마는 인도를 목표로 삼고 벨랭탑 앞에서 모두의 환송 인사를 받고 4척의 배를 이끌고 아프리카 희망봉 남단을 돌아 드디어 인도로 가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바스코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게 되죠. 그곳에서 가져온 후추를 비롯해 많은 향신료들은 이 물건들은 포르투갈에 막대한 이익을 줬고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막대한 가능성을 본 이 마누엘 1세 왕은 바로 이 업적을 기려 인도로 출발했던 이곳 벨랭 지구에 대항해 발견의 시대 영광을 반영하여 제로니무스 수도원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수도원을 짓는 건축 비용도 동양에서 수입해오는 특정한 향신료에 매긴 세금 단 5%로 충당이 되었다고 하니 그때 당시 포르투갈의 세계의 반을 갖게 되었던 부를 만든 최고의 영웅이 아닐 수 없었겠죠. 반대쪽에 위치한 까몽이스관은 포르투갈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시인입니다. 영광의 시대였던 대항해 시절에 바스코다가마의 인도 항로 발견을 축으로 만든 줄거리들을 부각시켜 역사와 신화를 엮어 그 영웅적 위협을 높이 찬양하는 포르투갈의 대서사시를 지은 문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국민의 성경이라고 불리고 있는 문학이기도 합니다. 또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항해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유럽 서쪽의 끝 포르투갈에서는 서쪽 끝에 위치한 호카꽃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까몽이스가 이런 글을 남겨놓았죠. 여기 육지가 끝나는 곳이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다. 회랑이 있는 수도원은 성당과 연결되어 지어져 있고요. 이곳에는 제로니무스 수도의 수사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니모 성인으로 부르고 있죠. 이곳 수도원에는 고고학 박물관과 해양 박물관도 있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하신 분으로 나홀로 집의 이스라엘 베들레헴 편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동굴에 수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성녀 바올라와 성녀 에우스토키움 모녀의 도움을 받아 죽을 때까지 불같아 성경을 번역하여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을 기려 그분의 생애를 새겨놓은 부조가 남쪽 파사드 정문에 새겨져 있어 이 수도원을 이름하고 있습니다. 수도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55m의 사각형 회랑이 자리하고 있는데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뿜고 있습니다. 회랑 천장은 밧줄을 두른 듯한 장식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마누엘 양식의 대표적인 문양이기도 합니다. 또한 창이나 문 위에는 문짝을 새긴 방패, 십자가, 항해도구 등의 장식을 모아뒀고요. 기둥들은 루프를 꽃 모양,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열대식물, 조개 등으로 대항해 시대의 작품답게 건축을 해놓았습니다. 이렇듯 많은 바다와 관련된 상징, 마누엘 양식은 대항해 시대를 연 포르투갈인들의 이 자신감을 표현하는 도구였고 제국의 영광에 대해 동경이자 또한 집착을 표현한 것이겠죠. 회랑 정원에는 사자 동상의 분수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예로니모 성인의 많은 이콘에도 사자가 등장을 하죠. 전승에 의하면 성인께서 사막에서 고행을 하시던 중 사자가 나타나 자세히 살펴보니 발에 가시가 박혀 있었고 예로니모 성인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자 그 사자는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뒤 계속해서
예로니모 성인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로니모 수도원, 예로니모 성인을 기리는 수도원이라 그런지 성인에 관련된 부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유명한 아줄레주로 벽면이 장식되어 있는 수도원 안에 방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줄레주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도자기 타일 공법인데요. 과거 이슬람 문화에서 전해진 타일 장식에 매료된 이 마누엘 1세가 자신의 왕궁을 아줄레주로 장식을 하면서 포르투갈에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멋도 멋이지만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 목조 건물이 다 불타게 되자 열에 강한 도자기를 건물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면서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석 유약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 만든 도자기 타일로 5세기 넘게 생산되어 오면서 포르투갈 문화의 독특한 특징적인 단면이 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필리핀 등 옛날 포르투갈 식민지에도 이 전통이 유래되어 간혹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 번째로 방문할 곳은 벨랭탑입니다. 대서양의 기부인으로 불리는 이 탑은 보시다시피 아주 우아한 자태를 뿜으며 이 탑 역시 마누엘 1세에 의해 지어진 탑으로 마누엘 왕 시기에 고딕 양식을 변형시켜 발전시킨 한때 세계를 풍미한 마누엘 양식으로 아주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이곳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죠. 1514년부터 1519년까지 지어진 탑으로 포르투갈의 발견의 시대를 기리는 이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그 탑의 높이는 30m, 4층짜리 해양 요새입니다. 그때 당시 유럽에서 볼 수 없는 동물과 식물을 많이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제국 시대를 드러내려고 이곳에도 한쪽 벽면에 유럽과 어울리지 않는 코뿔소의 부조를 만들어 놓아 자신들의 대항해 시대에 가졌던 힘을 표현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선박의 출입을 감시하면서 통관을 하던 장소로 대항해 시대에는 왕이 이곳에서 선원들을 아련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대항해 시대에 출항했던 모든 선박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던 탑으로 무사히 돌아온 선원들이 처음으로 또한 보았을 장소이기도 하죠. 스페인 지배 당시에는 정치범과 독립군을 가둬뒀던 감옥으로도 사용을 했고요. 이 탑은 떼주강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하 감옥은 밀물때는 물이 들이차서 그곳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아주 괴로워하며 감금당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가볼 곳은 발견탑인데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바로 엘리케 왕자인데요. 이 사람을 빼놓고는 또한 포르투갈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밀한 전략으로 포르투갈을 해양 강국으로 만든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유럽의 변방국 포르투갈의 왕 후안 1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당시 포르투갈 왕이 아들이 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기사 단장이었던 엘리케의 부친 후안 1세가 아비스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신생 왕조는 취약하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지켜낼 수가 있었겠죠. 아버지 후안 2세는 이베리아 반도 남부에 남아있던 이슬람 세력을 공격해 포르투갈의 작은 영토를 넓히려고 했지만 엘리케 왕자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대외 개척으로 눈을 돌려 아프리카 사하라 교역로의 장악을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들이 오랜 기간 문화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프리카와 유럽을 이어주는 사하라 교역로의 무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 북단 모로코의 세우타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세우타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아프리카의 보물들, 황금, 상아를 비롯한 아시아, 중국, 인도 물품들의 1차 직결지였기 때문입니다. 세우타를 정복하겠다는 명분은 무역로 장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이슬람 세력을 물리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엘리케는 또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국가적 신망이 높아졌고 신생 왕조의 왕자로 거듭났고 또한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중개무역의 주도권을 잡으며 스페인에 하염없이 밀리던 약소국 작은 나라 포르투갈을 도약시킬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해로를 개척해 아프리카 남단에서 물품들을 직접 가져오면 더 많은 수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서
아프리카 항로 개척에 발벗고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1419년에는 마데이라 제도를, 1427년에는 아조레스 제도를 발견하고 영토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훗날 그곳들이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게 되었고, 엘리케 왕자의 불타는 탐험 의지가 계속되어 적도 근방에 아프리카 땅까지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케 왕자는 1460년 세상을 떠났지만 인도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 개척은 계속되는 거죠. 그 결과 드디어 1498년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하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지의 길, 정말 끝도 없는 바다로 나가는 길은 큰 꿈을 가지고 끝까지 해냈기 때문에 그 작은 소국 포르투갈이 지구의 반을 제패하는 그런 해양 왕국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이 해양 왕자 엘리케를 포르투갈에서는 영웅으로 받들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 발견탑은 1960년 엘리케 항해 왕 사후 500년을 기념해서 세워진 탑으로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2m나 되는 이 탑은 항해죽인 범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앞 뱃머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케 항해 왕이고, 그 뒤 양쪽으로 그 당시 새로운 땅을 발견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모험가, 천문학자, 선교사 등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오른쪽 두 번째 바스코 다가마 조각과 끝에서 두 번째 조각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여섯 번째는 까모이스 문학가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포르투갈 유명인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조각을 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너무 많이 보면 다리 아프실까 염려되어 쉬엄쉬엄 보실 수 있도록 오늘은 한 군데만 더 가보고자 합니다. 발견탑에서 떼주강을 바라보면 긴 다리와 그 건너편에 높은 곳에 위치한 예수상이 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레이입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떼주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배를 타고 약 15분 정도 걸리는 짧은 거리입니다. 이 떼주강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스페인 중부 서쪽부터 흘러 1008km나 되는 강으로 리스본으로 흘러들어와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아주 긴 강입니다. 리스본 상류 쪽은 강폭이 10km나 되어서 바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배를 타고 떼주강을 건너면서 포르투갈의 아름다운 다리 또한 보게 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닮은 케이블에 의해서 지지되는 현수교입니다. 처음에는 살라다르의 다리라고 불리던 곳으로 살라다르의 독재를 몰아낸 카네이션 혁명을 기념해서 다시 4월 25, 4.25 다리로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건너가면 항구에 버스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그리스도 레이까지 가는 101번 버스를 타면 한 번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2013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WRD 세계 청년대회가 있어서 저도 그때 브라질에서 리오데자네이루의 상징이었던 두 팔을 벌리신 예수상을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느끼고 왔었는데, 포르투갈에도 브라질 예수상과 같은 곳이 있어서 참 신기했었습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죠. 브라질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먼저 예수상이 세워졌고 이후 리스본이 나중에 지은 것인데, 식민지로 삼았던 그곳의 상징을 식민지로 다스렸던 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그곳 리오데자네이루 예수상과 리스본의 예수상이 또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니 또다시 가톨릭은 하나라는 것을 느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이 성당은 110m의 높이로 거대한 그리스도 상이 떼주강을 바라보며 양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110m의 기단 위에 82m의 예수상이 세워진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이곳 성당 정원에서 한눈에 리스본 시내와 떼주강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죠. 성당 안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예수상 발 아래에 도착을 해서 가까이에서 하늘 높은 곳에 예수님 조각을 올려다 볼 수 있습니다. 성당은 성모님께 봉헌된 성당으로 평화의 성모님으로 봉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리스본 대표 지역 벨랭지구와 그리스도 레이를 순례하셨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